국민TV 라디오를 지지해주시는 방법. 팟빵 홈페이지에서 총 4가지를 클릭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구독하기, 댓글 달기. 기억하셨죠?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구독하기, 댓글 달기. 더 좋은 방송을 위한 최고의 응원.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구독하기, 댓글 달기. 히틀러의 나치식 개헌의 수법을 배우면 어떤가? 호언을 외치면 평화가 온다고 생각하는 건 오산이다. 야스쿠니 신사는 특별히 전쟁의 진날에만 가는 게 아니다. 아소다로 일본 부총리가 어제 내뱉은 말입니다. 아마도 일본의 망원 역사에 커다란 획을 그은 것 같은데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엊그제 그 축구 한일전 때 잠실 경기장에 걸렸던 대형 플래카드 문구죠. 일본은 결코 역사를 잊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너무 잘 기억하고 계승하려 해서 문제죠. 전창걸의 Another Time. 오늘도 그 문을 엽니다. There's a new sensation, a fabulous creation, a danceable solution to teenage revolution. 국민TV 조합원 인천 번개 모임 여러분들이 신청한 광고입니다. 저는 평범한 시민입니다. 열심히만 살면 잘 살 거라 믿고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열심히 해도 삶이 많이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부당함에 대해 알게 됐고 내가 낸 세금이 잘못 쓰이고 있는 것과 진짜가 가짜가 되고 도둑이 의인이 되는 이런 세상의 이면을 보면서 분노하게 됐습니다. 미래의 내 자식들에게 떳떳하게 정의를 이야기하려면 지금 내가 행동해야 한다. 여러분,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미디어 협동조합의 조합원이 되어주세요. 국민TV 미디어 협동조합 조합원에게만 드리는 혜택. 당신의 영어 실력, 이제 원스톱 잉글리쉬가 해결해드립니다. 창의적이고 뛰어난 발상의 영어회화 학습 사이트 원스톱 잉글리쉬. 영어 표현을 암기시켜주는 동영상과 상황별, 주제별, 문법 패턴 표현을 검색하고 듣고 영작도 할 수 있는 영어 학습 포탈 원스톱 잉글리쉬. 주소창에 onestopeng.com. 국민TV 조합원이 되시면 영어 학습 콘텐츠를 3개월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을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TV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일본 사람들이 전부 그런 건 아니라는 생각은 제 확신입니다. 하지만 일본에도 정말 잘못된 사람들이 소수 있는 거죠. 그들이 정권을 장악하고 있고 이런 망언들이 왜 나오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추측해 봅니다. 원전 사고 때문에 벌어지는 각종 그 진실과 이슈를 가리기 위해서 저는 망언을 일삼는다고 보고 또 그 위기감에서 일본을 탈출하고 싶은 제국주의가 부활한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제국주의는 자기들이 당연한 게 이주를 해야 된다라는 그 당연성을 일본 자국민에게 심어주기 위한 어떤 근거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얘네들도 똑같은 것 같아. 계속해서 사고 돌려막기야. 사고 치고 돌려막고, 사고 치고 돌려막고. 그래서 일본 국민들, 자국민들이 바라는 진실은 그 사고 돌려막기에 언제든지 가로막히는 거죠. 우리나라도 좀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죠. 이 중요한 시기에
휴가 갔다 와서 뭘 하신다는 분들도 계시고,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오늘은 화요일이죠. 3구 박오선의 시네마 플러스가 있는 시간입니다. 음악 듣고 와서 박오선 씨를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트위터를 오랜만에 또 보니까 주진우 기자가 또 시사인에서 멋진 또 르뽀를 해갖고 발표를 하고 활동을 하기 시작했더군요. 또 하나는 신경민 의원이 요번 여야 간의 국정조사 비공개 합의한 거에 대해서 강하게 민주당을 비판을 했더니 정청래 의원이 또 신경민 의원이랑 또 붙어갖고 막 말싸움이 일어나고. 예. 저 어제 말씀드렸던 거예요. 아무튼 민주당에는 코끼리 똥을 제가 진짜 한 트럭 갖다 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냄새 나서 못 견뎌라가 아니라 맹수, 야수의 근성을 좀 찾아서 국민이 뽑아줬으면 좀 어떤 민주주의에 반하는 것들에 대한 견제도 좀 하고 강하게 대응도 좀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코끼리 똥을 한 박스 한 트럭 보내고 싶은데 경비가 없어서 예, 그렇다는 거죠. 제 개인적인 의견일 뿐입니다. 자, 3구 선생 모시겠습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박오선입니다. 호가 좋아. 예, 요즘에는 저도 이제 트위터를 개설했는데요. 예. 3구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좋죠. 예. 그게 굉장히 편하네요. 약간 뉘앙스가 네. 좀 이상하긴 합니다, 지금도. 얼마나 훈훈해. 3구야! 언제든지 저 동네 주변에 늘 가까이 있을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시네마 플러스 3구로 이렇게 닉네임을 그렇게 지었습니다, 트위터에서. 좋습니다. 예. 오랜만에 단둘이 또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동안에 이제 게스트분들 굉장히 소개시켜주고 싶은 의욕에 찬 영화 감독님이라든지 아니면 좋은 작품들 소개하느라고 막상 이제 저희들이 대화할 시간은 그렇게 많지 않았네요. 예, 그래서 네. 전반적인 영화계의 이 포커싱이나 흐름 같은 것들을 이렇게 관찰할 수 있는 시간이 오늘 드디어 다가왔습니다. 예. 자, 그럼 뭐부터 출발해 볼까요? 일단 요즘 영화계 상황을 먼저 한번 좀 보면요. 예. 전에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박스오피스를 뭐라 그럴까요? 재는 기준이,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금요일부터 시작해서 목요일로 끝나지 않습니까? 아, 그래요? 예. 근데 이제 한국은 언제부턴가 이제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일요일까지로 됐고요. 예. 또, 대부분의 개봉작들이 그래서 미국은 금요일에 개봉을 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이제 한국도 금요일에 개봉을 했었거든요. 예. 그러다가 일부 변칙으로 전일 개봉이 생겼어요. 근데 요즘 영화계가 그렇습니다. 요즘 영화계가 목요일로 일단 잠정적으로 서로 개봉하기로 합의를 해놓고 수요일에 개봉을 한다든지 아니면 유료 시사회를 통해서 변칙 개봉하는 그런 형태들이 좀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예. 언제 개봉을 하는지 사실 날짜 잡기가 좀 쉽지 않고 뭐 이틀 전, 하루 전에 갑자기 변경시키기 때문에 좀 그런 경향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메비우스 때문에 약간 지금 좀 시끄럽습니다. 예. 예, 메비우스 저도 이제 찬반 영화 시사 평론가분들하고 기자분들 이렇게 또 일반 분들까지 한 100분 정도를 초청을 해서 영화를 보고 실제로 찬반을 묻는 객관적으로 좀 해달라 그래서 했었는데 저는 다른 시사회 일정을 겹쳐가지고 그쪽에서 답변이 좀 늦게 오는 바람에 가지를 못했는데요. 약 80% 정도가 찬성을 했어요. 그래서 뭐 그 문제를 가지고 지금 조금 시끄러워지려고 하는데 베니스 영화제에서 지금 다시 초청을 했지 않습니까? 예, 메비우스가 제한 상영관인데 예. 제한 상영관이 우리나라에 없죠. 예, 사실상 없기 때문에 검열의 역할과 뭐 똑같다고 봐야죠. 검열의 역할이라고 봐야 됩니다. 사실상 제한 상영가 등급을 매기는데
상영할 수 있는 영화관이 없다. 이것은 상영하지 말라는 말과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 그것 때문에 이제 조금 그 영등이 쪽에 뭔가 변화가 좀 생겨야 되지 않겠느냐. 언제까지 이렇게 구태적인 방법으로 검열을 해야 되느냐. 아니 19세 이상이면 19세 이상이지 제한 상영가는 또 뭐야? 제한 상영가라는 건 뭔가요? 그리고 또 요즘에 사실 뭐 영화가 그 다른 인터넷 그 매체들 네. 인터넷은 지금 국경을 넘나들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라든지 일본 쪽에 상당히 수위가 높은 네. 그 뭐 성적인 농도가 좀 진한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열려 있는 상황에서 또 유난히 그 작품성이 높고 그 또 국제영화제에서 가장 높은 상을 받은 그 작품을 국내에서 상영을 못한다. 이거는 정말 뭐 소도 웃을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확실히 그 시대가 좀 어떤 시대가 오긴 온 것 같아요. 예, 어떤 시대가 오긴 온 것 같아요. 여러 분야에서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예, 그리고 이제 제가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었지만 제가 분석을 한번 해봤었는데요. 정말 이번 주에는 다행히 4영화였는데, 지난주에는 3영화였었죠.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오후 2시부터 저녁 8시에 시작하는 영화는 거의 3 내지 4영화가 85% 이상을 점유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보면 관객의 선택권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거든요. 예. 가령 예를 들면 제가 보려고 했던 영화가 아침 8시 40분에 한 번 상영하고 11시 반에 상영을 합니다. 저녁 때 예. 한밤중에. 그걸 어떻게 봅니까? 일반 분들이. 그런 형태로 많이 예술영화, 상업영화, 독립영화, 저예산 영화들의 어떤 활로를 안 뚫어주기 때문에 상영 횟수 자체도 작년에 비해서 절반으로 줄었고 네. 시간은 그렇게 교묘하게 그 사람들이 몰리는 시간은 제한을 하고 특히 주말에 뭐 집중적으로 한다든지 대형 스크린에 또 집중적으로 배치하는 또 그런 방법도 동원하고 그래서 조금 영화계도 뭔가 변화가 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며칠 전 뉴스 보니까 이제 그 뉴스에서도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독과점에 대한 문제들. 예. 저희 쪽에서도 이제 상당히 오래전부터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제가 막상 이제 돌아다녀 보니까 이제 나이도 이제 40이 다 돼가고 이러다 보니까 상업 독립영화라든지 혹은 젊은 감독의 어떤 풋풋하고 싱싱한 감각 또 기발한 아이디어 영화들의 가치를 좀 느끼게 되고 네. 또 한편으로는 이제 뭐라 그럴까요? 북유럽이나 유럽 쪽과 미국의 영화 패턴이 약간 다르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예술 영화 쪽을 좀 찾는 경향이 좀 더 많아졌어요. 근데 막상 찾으려고 하면 상영관을 찾기가 힘들다는 거죠. 예. 뭐 목요일, 금요일 살짝 하고 토요일부터 내려버린다든지 아니면 토요일날, 일요일날 하더라도 뭐 아침 일찍, 저녁 늦게 뭐 그 정도 하기 때문에 조금 변화를 좀 법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미 자정의 시기는 지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IPTV를 이용하세요. 2차 개봉한 상황에서 요즘에 예. IPTV만을 노리고 개봉하는 영화들이 상당히 많아요. 예. 가령 예를 들면 자극적인 거로. 예, 요번 주 제가 이제 놀란 게 왜 그랬는지 이유까지는 아주 명확하게 몰랐는데 지난주에 비해서 250편이나 더 많은 427편이 상영이 됐더라고요. 그리고 뭐 10편 한 주에 10회 이하로 상영하는 영화들이 굉장히 늘어서 이게 왜 그런가 하고 몇몇 봤었는데 뭐 기존에 있었던 좋은 예술 영화들을 한두 번씩 틀어주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대개 이제 제 2차 판권에서의 어떤 활성화 그쪽을 노리고 일단 극장 개봉작이다라는 타이틀을 획득하기 위해서 눈치챘군요. 예. 옛날에 비디오가 활성화되던 시절, 뭐 대우시네마, 그런 시절이 있었잖아요. 네. 그 시절에도 단관 개봉을 해요. 그래갖고 주로 많이 했던 게 이제 명보극장 이런 데서 많이 하는데, 명보극장 개봉작이라는 타이틀을 이렇게 다는 거야. 근데 뭐 이렇게 공중파에서 매우 활약하고 있는 유모 개그맨하고 신모 개그맨이 전에 한번 네. 농담하는 거를 잠깐 들은 적이 있는데 심야에
극장에서 개봉하는 성애 영화는 안 본대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노골적인 표현은 잘려 있기 때문에 극장에 상영하지 않는 에로물이 더 야하답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극장에서 상영했다라고 하는 불법 다운로드기까지 가자는 겁니까? 지금? 그리고 이제 뭐 진짜 영화 얘기로 좀 돌아가 볼까요? 그래요. 그러면? 야, 레드 더 레전드. 네. 이병헌. 1위를 했어요. 갑자기 그 SBS에서 그 이병헌 씨 1시간 특집을 해줬거든요. 지난주 일요일인가? 밤늦게. 그래갖고 그 이병헌이 가고 있는 배우의 길. 그러면서 또 다른 한류의 모습으로 딱 이렇게 비춰지고 나서 2위였는데 1위가 됐어요. 예. 사실 뭐 전주 주말에도 1위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목요일 날 개봉을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목, 금, 토, 일, 나흘 가지고 이제 일주일을 상영했던 감시자들한테 당할 네. 수가 없었죠. 네. 그런데 이제 일주일 대 일주일로 이렇게 비교를 하다 보니까 레드 더 레전드가 1위로 올라왔어요. 감시자들이 드디어 내려갔고요. 예, 감시자들이 이제 더 울버린에 또 밀렸습니다. 예. 그래서 3위로 밀렸고요. 그리고 역시 방학은 방학인 모양입니다. 어린이들이 이제 터보를 많이 찾아서요. 애니메이션이죠. 그래서 터보가 4위로 올라와 있고요. 미스터고는 그냥 힘을 많이 못 쓰네요. 그래도. 예, 상당히 좀 안타깝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미스터고가 그 이룬 기술적인 또 앞으로 이제 저희가 3D라든지 리얼 3D 촬영이라든지 아니면 또 CG 쪽에 미스터고가 이번에 경험한 그게 바탕이 돼서 한국의 뭐 어떤 영화 기술 쪽이 많이 발전될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예. 어쨌든 이제 해외에서 개봉해서 좋은 성적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뭐 조금 안심은 됩니다만 어쨌든 국내에서 조금 더 봐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더 테러 라이브가 처참하네요. 더 테러 라이브는 처참한 건 아니고요. 왜? 이게 사실은 유료 시사회가 이게 지금 개봉한 게 아니에요? 예, 개봉한 게 근데 아니에요. 순위에는 7위로 올라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니까 유료 시사회만으로도 지금 7위에 올라갈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영화가 1위, 3, 4위까지 어떤 때는 지난주에는 이제 3위였고요. 예. 이번 주는 4위까지가 거의 스크린을 독점하다 보니까 이제 몇만만 좀 유료 시사회를 툭 치고 올라가면은 10위 안에 금방 올라가 버려요. 그래서 이제 더 테러 라이브가 원래는 이제 8월 1일 날 개봉할 예정이었는데 이것도 변칙 개봉을 해서 7월 31일 날 또 개봉을 하고 또 거기에 맞서서 또 지금 430억이 들은 대작 또 그 작품도 설국열차인가요? 설국열차도 역시 하루 일찍 땡기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이제 퍼시픽님, 월드워지, 또 극장판 도라에몽 지인구의 비밀도구 박물관, 더 웹툰 예고 살인,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예. 역시 그 방학과 또 그 여름이라는 계절적인 요인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애니메이션, 스릴러, 호러가 강세인 게 좀 보이고요. 예. 그 다음에 아쉽게도 이제 한국 영화의 점유율이 28.3%까지 추락을 했는데요. 지금 3주 연속이죠. 지금 할리우드 대작에 좀 밀리는 경향이 있고요. 역시 여름은 여름이고 성수기는 성수기인가 봅니다. 이게 18만 명이나 들어서 아마 그 7월 자체로는 7월 월간 단위로는 이제 기록을 좀 갱신하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울버린 이런 거 이제 그만 볼 때 되지 않았나? 근데 울버린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사실 휴잭맨에 의존하고 있는 게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희들이 가끔 가다 얘기를 하지만 요즘 영화에서 그 미스터고를 예를 들면서 제가 이렇게 흥행의 초반부를 이끌어줄 그러니까 대형 스타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관해서 이제 하고 휴잭맨이 있는데 우리나라 예능 프로까지 나와갖고 그렇게 강호동을 들었다 놨다 하고 그게 참 어떻게 보면 홍보하기 쉬워요, 스타들은. 그나마 그래도 휴잭맨은 한국에 대한 열정이 좀 강하고 또 서울시 홍보대사로 지금 계속 활약하면서 한국을 알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무슨 요리 프로에도 나오고 막 그런 것 같아요. 예. 잠깐 왔다가 가면서 모든 신문들이 이렇게 대서특필해주고 방송에 출연하고 이런 걸 보면은 좀 심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그러니까 울버린이나 이게 판타지 중에서 때리고 부시는 영화가 패턴이 너무 똑같아지니까. 네. 그리고 또 어떤 뭐 메시지 자체가 그 이 시대에 정말 뭐 건강한 메시지를 제시하기보다는 어떤 특별한 에너지를 가진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 이 뭐 파워십을 가진 사람들 얘기라서 예. 예, 더 이상 뭐 스파이더맨이니 배트맨이니가 현실을 구할 수 없다라는 게 저는 이제 당연한 결론이라고 생각해서 이제 애들 그만 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좀 있어요. 현실을 구할 만한 인물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 사실 그 이제 여담인데요. 그 얼마 전에 이제 미국의 잡지에서 본 기사인데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이번에 저 링컨이라는 영화를 개봉을 했지 않습니까? 한국에서도. 예, 꽤 됐죠. 예, 그게 이제 아카데미 어워드에 최다 노미네이트 됐었죠. 그리고 나무주연상도 받았었고. 예. 또 뭐 다른 상도 받았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그 영화가 극장에 못 걸릴 뻔했대요. 왜요? 블록버스터에 밀려서요. 그래서 제2차 판권으로 바로 넘어갈 거를 생각을 할 정도로 예. 미국 내에서도 그 블록버스터가 너무 이렇게 예술 영화들이라든지 아니면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그런 영화들을 밀어내는 게 아니냐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링컨도 좀 지루하긴 했어요. 예,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 링컨 봤는데 예. 그렇게 뭐 그리고 또 링컨의 그 속 얘기, 링컨의 그 사생활 얘기 이런 것들이 그 부정적인 건 다 가려진 채 좀 긍정적인 마인드만 나오기도 하니까 약간의 이제는 그런 어떤 뭐라 그럴지 좀 선동적인 영화들이 아무리 연기를 잘하고 뭐 이렇게 뭐 완성도가 있더라도 안 먹히는 것 같아요. 저쪽 특히 독일 영화처럼 자신의 치부도 네. 과감하게 드러내는 네. 그런 경향이 미국 영화에는 좀 없죠. 좀 미화시키는 그러니까 경향도 조금 많고. 특히 근데 얘들 헐리우드의 시선 중에서 주인공의 치부를 안고 가는 거는 팝스타들 거는 굉장히 많이 안고 가는 것 같아요. 네네네. 팝스타들이 뭐 예를 들어 스타가 되고 망가지고 막 뭐 쾌락에 미쳤다든지 뭐 마약에 이렇게 찌들어갖고 뭐 생을 마감한다든지 이러면서 뭐 교만해진다든지 이런 것까지도 다 표현하는데 정치적인 영웅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역사적으로 밝혀진 부정적인 글들을 안 넣는 거야. 예, 좀 그럼 막 너무 선동적으로만 우상처럼 다루는 거지. 예. 그런 경향이 없잖아 한때는 있어요. 이제 할리우드 영화가 너무 말초 자극적이다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제 최근에는 그러한 영화들은 많이 사라진 듯한 느낌은 있는데 대신에 이제 로봇이라든지 아니면 SF적인 요소로 글로 갔어요. 눈을 현혹시키는 성향이 늘었는데 글로 갔다니까 더 이상 걔들이 그 정의를 주장하고 진실한 사랑을 주장하는 게 안 먹히는 거야. 걔들도 뻔하면 전쟁 일으키고 이라크에다 전쟁 일으키고 뭐 아프가니스탄에 전쟁 일으키고 이러니까 석유 전쟁을 하고 그러니까 걔들이 무슨 뭐 전 세계 정의를 위해서 싸운다라는 어떤 명분이 없어진 거야 국가가. 그러니까 그걸 대신할 돌연변이나 로봇이나 사적인 정의로움들이 헐리우드를 장악하는 거지. 그렇죠. 그리고 예. 이제 우주로부터 왜 이렇게 분석을 잘하는 거야? 지켜줘야 되고. 오늘따라. 예? 그런데 이제 재미있는 사실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아까 블록버스터들 때문에 예술 영화들이 상영을 못한다고 푸념을 늘어놓은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사실은 조스를 통해서 다른 영화들을 밀어냈던 조스뿐만이에요. 첫 번째 감독이었죠. 뭐 여러 가지 E.T.부터 해갖고. 조스에서 밀어내고 이제 그 다음에 E.T. 계속해서 밀어냈었던 감독이라는데 예. 이제 아이러니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게 미국의 박스 오피스에서 지금 블록버스터들이 거의 맥을 못 추고 있어요. 근데 그 블록버스터를 밀어낸 것들이 예산 제작비가 2천만 불이라든지 이런 영화들로 호러, 코미디, 애니메이션, 스릴러 장르 영화들이 지금 밀어내고 있어가지고 예. 미국에서도 아마 시장에 의해서 블록버스터들이 좀 정리되지 않을까. 아니, 근데 그만 볼 때 됐어요. 몇 년간 시달렸어. 벌써 이제 미국 사람들이 마케팅에 의해서 기계 날라다니고 뻔해봤자. 난 진짜 트랜스포머요. 포머 시리즈 보면은 그건 민간인들 건물에서 막 걔들한테 미사일 맞아서 죽고 이런 건 하나도 안 다루고 그냥 누구 하나 구하러 다니는 거 그런 거 이제 그만 지쳤다고요. 주인공 한 명 구하기 위해서. 지쳤어. 예. 그런 거 너무 지쳤어요. 우리가 또 속아. 근데 이게 몇 년 있으면 또 속는다고. 한 1, 2년 있다가 또 새로운 괴물 나오고 새로운 또 이렇게 영웅 나오면 또 속는 거야. 근데 참 관객의 입장에서는 똑같은 돈을 내고 예. 또 영상이 좋고 또 음악이 좋은 그런 작품을 또 보고 싶은 욕심이 있게 마련이잖아요. 그런 분들 우리나라 더군다나 어나더 타임을 청취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소개하는 뭐 독립영화라든지 주목할 만한 시선, 이런 영화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런 쪽의 영화 집중적으로 한번 소개해 볼까요? 알겠습니다. 예. 그럼 음악 듣고 와서 계속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이라는 시장이 참 재미는 있어요. 예, 그 상영관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 15배 정도 되고요. 15배면은 한 3만 개관? 3만 5천 개관 정도 됩니다. 그리고 또 그 매출로 보면은 이제 좀 더 되죠. 미국 내에도 그 배급 쿼터제가 존재하죠. 25%인가 해갖고 어떤 뭐 특정 영화나 배급이 25% 이상을 장악하지 못하는 그런 법들이 있다 그러죠. 이제 제가 지켜보기로는 한 최근 1년 동안에 제일 많이 상영했던 관이 4,200개거든요. 그러니까 10한 3, 4% 정도에 머물어요. 그래서 그 자국 내 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리고 또 거기는 교차 상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그야말로 뭐 저희가 작년 연말 기준으로 뭐 2,084개라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상영관이. 네. 그런데 지난주에 제가 그 보니까 그 상영관 스크린 수가 5,707관으로 나오거든요. 네. 그럼 회전율로 따지면 거의 2.5배가 넘는 건가요? 그러네. 예, 한 관에서 평균적으로 일주일 동안 2.5개 이상의 영화를 틀었다. 네. 이거는 정말 독립영화예술영화가 설 수 있는 그 기반이 줄어든다고. 그러고 보면 저 어렸을 때 그 극장 형태도 참 괜찮았어요. 1차 개봉 영화를 했던 극장들이 있었고, 2차는 재개봉관들이 좀 있었잖아요. 그래서 개봉관에서 떨어진 것들을 다른 극장에서 받아갖고 이렇게 틀어주고 막 이랬던 데도 있고 막 그랬었는데. 참 며칠 전에요. 그 말씀 들으니까 이제 생각이 나는데, 며칠 전에 이제 일본의 영화 관계자하고 좀 통화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일본 영화가 할리우드 영화, 일본 영화 박스 오피스에 할리우드 영화가 심심찮게 올라와서 뭐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일본은요 그 영화 관계자들끼리 암묵적인 합의가 돼 있답니다. 그러니까 할리우드 영화를 할리우드와 동시에 틀지 말자. 그래서 가격이 떨어진 뒤에 사자. 이래서 3개월 내지 6개월의 시차를 가지고 영화를 틀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일본은 그거는 잘 돼 있잖아요. 그 저작권 문제에 대한 그 룰은 잘 지키기 때문에 잘 지키죠. 늦게 이렇게 개봉을 하더라도 그때 개봉을 한 거야. 그 일반 시민들한테는. 예, 그렇죠. 우리는 이제 그 제작된다는 소리 들으면 어디 그 파일이 없나 찾기 시작하죠. 내가 제일 먼저 보려고. 그래서 왜 일본 영화 이렇게 늦게 들어오고 왜 그렇게 느느냐 이랬더니, 전 세계적으로 마케팅이 일본만 이렇게 뒤로 가 있기 때문에 사실 그걸 위해서 할리우드에서 스타들이 안 온대요. 그러니까 자국 영화 쪽이 좀 더 관심이 많고 또 싸게 산대요, 판권 구매를. 우리는 지금 국내 영화에는 50% 주고 일부 영화 그 제작자에게 55%를 주면서 지금 몇 군데만 주고서 지금 생생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할리우드에 지금 60%를 주고 있단 말이에요. 할리우드 내에서, 미국에서도 자국 영화에 50%밖에 안 주는데, 이런 비합리적인 어떤 비이성적인 배급 구조나 수익 배분 구조가 언제쯤에나 개편이 될지. 직배의 경우 그렇죠. 직배. 예, 그렇죠. 직배. 근데 판권을 사온 사람은 그 판권 수입자랑 나눠 먹기가 되는 거고. 예. 근데 뭐 대형 영화들은 전부 다 지금 직배를 하고 있으니까요. 미국 쪽 잠깐 살펴볼게요. 울버린. 울버린이 박스오피스 1위를 했는데요. 울버린은 전작 엑스맨 시리즈에 비해서 뭐 그렇게 성적이 좋지가 않고, 또 이번 주에 개봉하는 영화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흥행 성적으로 봐야 되는데 5,500만 불 정도 흥행성이 거두었어요. 울버린의 이 주먹 틈에서 나오는 그 칼 있잖아요. 네네. 그 재주로 나는 이렇게 광선 쏴서 불일으키는 애들을 막 지휘하고 이러는 게 이해가 안 가. 그냥 칼 조금 나오는 건데. 그걸 이제 클로라 그러는데요. 근데 이제 울버린은 그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어요. 막 태풍 일으키는 사람도 있고, 막 쇠를 전체를 막 조종하는 악당도 있고, 쇠구슬도 막 움직이고,
근데 울버린은 여기서 칼 조금 나오잖아. 예. 걔가 뭘 이기고 이러는 자체를 나는 이해가 안 가. 그 울버린 팬이 아니셔서 잘 모르시는구나. 아, 전 다 봤어요. 울버린 시리즈. 울버린에 정말 큰 무기가 하나 감춰져 있는 거 아세요? 뭐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알 맞아도 재생 이렇게 능력. 다시 재생 능력. 예. 걔 어디다 가둬두면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번에 나온 울버린이 바로 그 재생 능력을 가지고 모티브로 해서 영화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대충 울버린에게 예고편- 닥친 죽음의 위기. 그러니까 예고편 봤는데 이제 또 동양에 와갖고 너 죽고 싶냐 그래갖고 뭐 죽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왔다 갔다 하고 그걸 봤는데 예. 그것도 난 같지 않고요. 계속 살 수 있는데 왜 죽는다 그러는지도 모르겠고. 울버린 얘기 기왕에 나왔으니까 박스오피스 분석하는 중이라도 잠깐 울버린 얘기를 할까요? 약간 전라도 말 같기도 하고 울버린은 예, 울버린. 울버린. 죄송합니다. 사실 이 울버린 이번 영화가요. 예. 그 엑스맨 시리즈 중에 6번째 작품인데 예. 1982년도에 발행된 만화 울버린 시리즈 중에서 일본 사가라는 그 작품이 있어요. 그것을 원작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일본에서 이 작품의 전반적인 게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재미있는 게 그 일본 사람을 구해주는데 그 사람이 울버린의 능력을 뺏어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울버린이 이제 죽음의 위기에 처해 있는데 처음에는 저 사실 원망 많이 했습니다. 왜요? 아니 일본은 그 울버린 그렇게 많이 보지도 않고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엑스맨 시리즈하고 울버린 많이 봐줬는데 지난번에 그 엑스맨 시리즈 뭐 울버린 탄생인가요? 뭐 그것도 많이 봐줬거든요 우리가. 그런데 왜 한국을 배경으로 하지 않고 일본을 배경으로 했느냐? 네.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 보면 나중에 보니까 내용 자체가 일본을 상당히 요즘 유행하는 말로 디스하는 내용이 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일본에 대해서 여주인공이라든지 뭐 전반적인 배경 뭐 경치 이런 건 멋있는데 일본 사람에 대한 거 일본에 관한 것들은 좀 상당히 안 좋게 그려졌어요. 그래서 일본 내에서도 좀 얘기가 좀 나온다. 근데 뭐 그건 일종의 수용 능력 같아요. 문화이니까. 네, 그게 뭐 어떤 것에도 다 애국심을 갖다 붙이면 뭐 말이 안 될 게 하나도 없으니까. 네. 그리고 이제 이번은 울버린의 작품성과 관련해서는 이제 저는 상당히 낮게 쳤는데요. 네. 하나는 뭐냐면은 일단 울버린이 지난 편에서 죽은 이제 진이라는 그 여인을 자기 스스로 죽였잖아요. 네. 그 여인 때문에 이제 불면의 밤을 보내는데 그 고통이 좀 감정이입이 좀 안 돼요. 그리고 그 진이라는 여인이 그 결정적인 시기 때마다 나오는데 너무 자주 나오니까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짜증나게 좀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여기 안에서 이제 또 일본 여인 마리코라는 여인하고 또 사랑을 나눠요 울버린이. 네. 근데 이게 좀 필연적이지도 않고 좀 달콤하지도 않고 조금. 그러니까 그 애매모호합니다. 흥행에 필요한 비율 같아요. 비율. 이쯤에서 뭐 연애사가 나와야 되고 남녀간의 감정을 좀 드러내줘야 된다라는 이런 어떤 그 비율로 자꾸 섞는 것 같아요. 거기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그 멋있게 장식하는 화끈하게 장식해주는 그 최후의 그 막장이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재산 때문에 아버지가 딸을 납치하고 또 손녀가 할아버지를 죽입니다. 트랜스포머 시리즈 그 3편에서도 갑자기 등장한 미녀 여친. 예. 한참 활동도 안 하다가 그 출연료 때문에 뭐 문제가 생겨가지고 나중에 또 바꿨죠. 엔딩 때는 그 어쩔 수 없이 그 여자가 악당을 설득하는 장면 하나 주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예. 볼거리로 만들어 놓은. 그리고 이 액션 시리즈 보면은 이 판타지 액션 시리즈 보면은 저는 뭘 발견하냐 하면 법칙이 있어요. 이런 거 자꾸 얘기해 주면 안 되는데. 미국 프로레슬링의 시나리오랑 비슷해. 뭐 결정타를 맞고 좀 쓰러져서 누가 먼저 일어나느냐 지치고 막 이렇게요. 프로레슬링의 그 액션이 주는 그 긴장감을 이런 액션에서 영화적 액션에서 너무 자주 사용하니까 그러니까 트랜스포머 깡통들이 돌아다니건 아니면 손에 주먹에서 뭐 칼 나가는 애가 뭐를 하건 간에 난 그 액션이 너무 똑같아 보이는 거예요. 너무 비판적인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네. 저도 이제 그 생각에 견해를 같이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미국 영화는 다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너무 비슷해. 그래서 실제로 이제 미국 내에서 그 발생한 사건 중에 조금 현실 같지 않는 좀 특이한 사건들을 모아놓은 그런 영화들이 조금씩 이제 한국에 들어오잖아요. 네. 이제 그런 영화들 빼놓고 나머지는 뭐 다 결말도 예측 가능하고 뭐 어떻게 되겠다. 거기다가 또 뭐 배우들도 거의 비슷한 캐릭터로 나오고 그래서 네. 사실 흥미를 좀 잃어가는 것 같아요.
이제 그만 봐야 돼요, 이런 거. 그냥 나중에 그 OCN이나 슈퍼 액션 이런 데서 거저 해줄 때 공짜로 봐야 돼요. 거저 보거나 아니면 굿 다운로더로 이거에 관심 있는 분들은 굉장히 싸졌을 때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미국 계속 얘기해야죠. 예. 소우 감독. 나 이 감독 참 좋아하거든요. 제임스 완. 네, 제임스 완이요. 제임스 완 감독이 이번에 2천만 달러 가지고 벌써 개봉 2주 만에 거의 8천만 불이 넘었죠, 지금. 그래서 놀라게 했는데요. 컨저링이라는 영화입니다. 잉글랜드의 한 농장에서 살고 있는 가족이 귀신을 만난다는 어떤 초자연 현상을 공포와 이제 스릴러를 좀 섞었어요. 이제 스릴러 쪽에 조금 더 가깝다는 얘기가 보신 분들은. 그래, 호러보다는요. 예, 이게 예. 그 호러와 스릴러의 구분을, 그 스릴러는 살아있는 현존 가능한 인간들의 주는 공포. 예. 호러는 초자연적이거나 뭐 변태적인 그 생명체의 그 장르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예. 우리끼리 구분할 때는. 크게 이제 그렇게 구분도 하고 또 하나는 이제 호러, 귀신 나오면 호러예요. 예. 그리고 이제 공포 쪽이냐, 예. 그 긴박감 쪽이냐, 요렇게 또 그러니까 짧게 그 구분하는 인간이 준 공포가 굉장히 잔인하면 고어 스릴러. 예. 예. 그다음에 귀신이 준 게 너무 잔인한 그러면 고어 호러. 이렇게 식으로 이제 구분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고어 이제 그거를 이제 옷에 입으면 고어 텍스. 좋아요? 제임스 완 감독이 제가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 부분들이 이제 그 무서운 영화를 못 보시는 분들 많잖아요. 예.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몸이 절단되는 걸 이렇게 현상을 그대로 보고 또 때로는 그걸 끝까지 보고 그 대사를 다 소화하고 이 영화가 숙달되지 않은 사람들은 자막으로 처음에 영화를 보잖아요. 표정보다는. 예, 그렇죠. 근데 두 번째, 세 번째 봐야 그 자막과 그 현상, 감독이 의도한 뭐 카메라나 또 이런 것들을 같이 보게 되는데 소리도 듣고 진짜 인간 본연의 극까지 다 표현하는 것 같아요. 철학도 있고 이성의 극까지 다 표현하고 너무너무 멋진 메시지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전 그 소우 시리즈 꼭 추천하는 바입니다. 예, 제임스 완 감독이 그래서 한국에서도 팬이 많죠. 네. 예, 불과 2천만 불 가지고 뭐 2억 불이 넘는 영화들 지금 전부 다 다운시켰으니까 미국에서도 이제 어느 정도 좀 블록버스터에 좀 지치고. 네? 개인기. 어떤 마이크도 없이. 이게 언제 한국에 들어올지 아직 그 예정이 안 잡혀 있는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까운데요. 들어오면 또 그 예정이 잡히면 다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영화 있었죠. Despicable Me 2요. 예. 한국에서는 슈퍼배드라는 타이틀로 개봉을 했었는데 이번에 추석 때 2편이 개봉한다 그러네요. 이게 아마 7,600만 불 들었으니까 유니버설 스튜디오에서 많이 들은 영화는 아니죠. 지금 터보가 아마 1억 3,500만 불 들어간 걸로 돼 있는데요. 근데 터보는 미국에서 지금 제작비를 못 건질 것 같아요. 근데 Despicable Me 2는 벌써 전 세계에서 6억 6천만 불 벌어들였어요. 이야, 6억이요? 예, 6억 6천만 불이요. 미국에서 3억 600만 불 정도, 해외에서 지금 이런 걸 하나 만들어서 그냥 한 방에 건져야 되는데. 네, 그래서 꼭 돈을 많이 쏟아붓는 영화가 좋은 영화는 아니다. 그럼요. 라는 거를 다시 한번 이제 알려주는 것 같고요. 그리고 4위가 이제 터보가 차지했는데요. 뭐, 지난주에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요. 개봉 첫 주말 스코어가 드림웍스 애니메이션 중에서 19위에 해당하는 아주 저조한 실적이고요. 가디언즈에 이어서 뼈아픈 실패작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미국 언론에서는 그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5위도 지금 아담 샌들러의 코미디물 그로운업스2죠. 네. 우리나라 말로 뭐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다 커버린 것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라고 해야 되나요? 시네마 스코어가 좋지 않고 뭐 그 전편에 1억 6,200만 불에는 미치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흥행을 할 것 같습니다. 제작비는 8천만 불이었고요. 이 제목들이 비슷비슷하네. 저 청년기 때 나왔던 그 영화 그로잉업이라고, 그로잉업. 예, 그것도 이제 그 청춘들의 고등학생 예, 성에 대한 호기심과
그것도 약간의 멜로를 섞은 그런 거기서 영화에서 약간 에로적인 그 장면이 나오죠. 그러니까요. 남자들끼리 결혼을 예. 하는. 그러니까 그 성에 대한 호기심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 익은 사춘기 때 청춘 경험은 성장. 못 해봤고 지들끼리 사고뭉치가 되는 예. 그런 얘기인데 제목이 비슷한 것 같아요. Grown Ups, Growing Up. Growing은 진행형이고 Grow는 완성형인가요? 예? 아, 6위는 레드2입니다. 레드2 미국에서는 이병헌의 인기가 전혀 통하지가 않네요. 개봉 2주 만에 6위로 떨어졌고요. 제작비가 전편보다 2,600만 불이나 많은 8,400만 불이 투입됐지만은 네. 계속 부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종 스코어도 아마 전편에 9천만 불 조금 넘는 9,040만 달러에 못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우리나라에서 많이 벌어주는데 뭐. 그리고 이제 7위는 퍼시픽 림인데요. 예. 3주 만에 7위로 곤두박질 쳤고 지난 주말 수익도 754만 불밖에 안 돼요. 그래서 미국 내 누적 수익이 8,400만 불인데요. 뭐 이런 얘기들이 자꾸 나오다 보니까 이제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이제 그 해외에서 벌어들이는 것에 관한 얘기들이 좀 나왔어요. 미국에서 특별판으로 해가지고 요즘 미국의 블록버스터들이 미국에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해외에서 벌어들이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와서 아까 이제 더 울버린을 예로 들면 지금 해외에서 지금 100개국에서 개봉해서 8,500만 불 정도 벌어들이고 있는데요. 이거는 좀 그래도 좀 다행입니다. 1위가 러시아고요. 2위가 프랑스, 3위 영국, 4위 브라질, 5위 멕시코, 6위 호주, 7위가 한국입니다. 그래도 뭐 한 2위를 하고 있지만 뭐 휴잭맨이라는 그 걸출한 스타의 팬이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나름대로 7위는 하고 있지만 어쨌든 지난번에 미국에서는 뭐 어이도 없는데 한국에서는 1위 차지하는 그런 일은 앞으로는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다시 또 음악을 듣고 와서 계속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토록 가득 찬 그토록 치솟는 우리의 자, 그러면 이번 순서는 뭐부터 갈까요? 영화 리뷰를 좀 가볼까요? 예, 그동안에 이제 영화들을 소개를 많이 못했기 때문에 뭐 여러 영화들을 조금 추천할 만한 영화 많이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일단 가장 뜨거운 영화는 역시 설국열차하고 더 테러 라이브인데요. 설국열차는 제가 그 스케줄이 맞지 않아서 보지를 못했고요. 아직 개봉은 안 했습니다, 둘 다. 더 테러 라이브는 봤습니다. 그런데 그 설국열차가 지금 더 테러 라이브 때문에 긴장을 하고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하죠. 하정우의 팬은 몇만일까를 가지고 또 쓸데없이 또 농담을 한 적이 있어요. 영화를 보면서. 네. 하정우의 팬은 300만 정도로 보여지거든요. 저희들 결론이 그렇습니다. 이게 현실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랑 비슷하네요. 예, 기자들하고, 웃어요? 하고 이제 평론가 300명? 예? 아니, 저 300만 저 명. 댓글 단세를 보면 한 300만 명 될 것 같아요. 아, 예. 그래서 이제 그 평균적으로 이제 300이다, 뭐 400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하정우 씨의 매력이 그대로 드러나 있고 사실상 또 하정우 씨가 전체 60% 이상을 끌고 간다고 봐야 돼요. 네. 그리고 이제 이경영 씨가 또 나와서 또 무게를 좀 잡아주고요, 중심을 좀 잡아주는데 이제 이 영화는 참 영리하게 만들었다는 생각을 해요. 많은 예산을 투입한 영화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설국열차가 430억을 투입했다고 그러는데 아마 이 영화는 뭐 60억 정도 투입한 것 같아요. 순재요? 예, 순재는 60억이 좀 안 되는 거예요. 아, 그래도 많이 쓴 거네요. 예, 그런데 이제 재미있는 게 그 영화 속의 테러 장소가 마포대교하고 여의도예요. 예. 그래서 그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 서울 도심 속에서 테러가 발생하는 그래서 긴박감을 끌어올려주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그 테러 현장을 생중계를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영화를 보면서 어떻게 변할지를 모르는 거죠. 또 하나의 이제 분석을 해보면 이 영화가 그 97분인데요, 러닝타임이요. 네.
실제로 테러가 발생하고 그게 수습되는 시간하고 거의 비슷해요. 아, 24네요. 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그렇게 흘러가는 시간하고 거의 리듬이 맞아 떨어진다는 거죠. 뚜꿍, 뚜꿍, 예, 예. 뚜꿍. 그런 The following take place between 6 a.m. and 7 a.m. 이런 게 개인기가 되는구나. 24. 그리고 예. 이제 또 하나 영리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그 청와대로 상징되는 어떤 권력 집단의 예. 비인간적이고 기회주기고 좀 야비한 속성 그리고 또 시청률이라는 이제 함축적 그 용어로 대변되는 어떤 매스미디어의 그 자본적인 속성 예. 그리고 그 안에서 기생하는 사람들 뭐 요것의 적나라한 표현도 나오기 때문에 약간 스포의 성격은 가지고 있지만 이제 그 윤영화가 마지막 선택을 하는데요. 그 선택 자체가 그러니까 영화 속에서 이렇게 아주 깊게 건들지는 않는 그러한 요소들이 윤영화의 마지막 선택으로 인해서 영화관을 나오면서는 결코 가볍게 이렇게 스쳐 지나가지는 않는 그런 긴 여운을 주거든요. 예. 그래서 이 영화는 뭐 스튜디오라는 제한된 공간 그리고 일부 CG 그리고 하정우, 이경영 그리고 박진감 넘치는 스피드, 기발한 아이디어, 생중계 이런 것들을 잘 결합을 해서 잘 만든 영화다. 그래서 박진감으로 대표할 수 있고 하정우로 스펙타클. 대표할 수 예. 있다. 그래서 이제 헐리우드 블록버스터하고 또 한국 영화 대작, 설국 영화 사이에서 이 영화가 얼마나 어떤 결과를 보여줄지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김병우 감독이 연출했는데 영화가 이제 상업영화 데뷔작입니다. 아, 그래요. 예. 예. 볼만하다라는 거죠. 예, 추천합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 작품은 어떤 영화를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한국 영화 다큐멘터리인데요. 네. 링이라는 작품을 소개해 드릴게요. 링이요? 예. 지난번에 저희 방송에 그 산악인 유학재 예, 예. 씨하고 박준기 감독님 나오셔가지고 그때 책을 제가 선물로 받아 책을 읽었었거든요. 예. 그 영화를 보면서 느꼈던 어떤 감동을 이 다큐멘터리 영화 링에서 제가 다시 느꼈었거든요. 아. 그거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이제 보통 뭐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도 있고 또 겉으로 보기에 이제 멋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 이제 그런 사람들의 삶을 아름답다라고 표현을 함부로 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아름다움이라는 용어를 붙일 수 있는 사람들의 인생은 뭐냐. 평범한 사람들이지만 묵묵하게 자기 위치에서 자기 일을 하고 피땀을 흘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거기다가 이제 도저히 극복하지 못할 것 같은 역경이 왔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극복했을 때 이제 감동으로 이렇게 승화되는 거지 않습니까? 예, 예. 이 링이 바로 이제 그런 영화입니다. 가시오브럼에서 목숨을 걸고 했듯이 이 링도 이제 그런 표현을 했는데요. 링에서 스승은 과거를 걸었고 제자는 미래를 걸었다라고 하는 그 삶을 내던진 사람들의 어떤 아름다운 영화입니다. 그리고 뜨겁고 울림이 있는 영화였거든요. 예. 요 줄거리를 잠깐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줄거리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네. 전창걸 씨의 그 아주 아름다운 목소리로 아름답다. 그런 시선으로 저를 보지 마세요. 다큐멘터리 링은 2012년 런던 올림픽의 여자 복싱을 정식 종목으로 채택하면서 세계 최초 여자 복싱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라는 꿈을 향하여 박현성 관장과 박주영, 이혜미 등 제자들이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리며 도전하는 천일간의 링 위의 이야기를 담은 실화다. 전혀 다른 세계에서 살아온 두 사람은 링을 사이에 두고 스승과 제자로 만났다. 그리고 링에서 스승은 과거를 걸었고 제자는 미래를 걸었다. 사실 이게 저작권에 좀 걸릴지 모르겠는데요. 네. 너무나 아름다워서 제가 리뷰에서 남의 글을 참조를 안 하는데 네. 스승은 과거를 걸었고 제자는 미래를 걸었다가 그쪽에 그 광고 홍보 문구예요. 너무나 아름다워서 제가 이렇게 가져왔는데요. 재미있는 게 이제 이진혁 감독이라는 감독이 연출을 했고요. 또 주인공으로 나오는 박현성이라는 관장과 예. 그 박주영이라는 이 세 사람의 인생에 관해서 흥미를 좀 가질만 한데요. 그거를 조금 또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독학으로 영화에 입문한 이진혁 감독의 영화 링은 공포 영화가 아니다. 마우스피스를 낀 이빨을 꽉 아물고
유니폼은 땀으로 범벅되었으며 눈은 승부욕으로 가득 찬 사각의 링에서 투혼을 그린 휴먼 스포츠 다큐멘터리다. 주연 배우도 잘생긴 젊은 연기자와 아름답고 날씬한 여배우가 아니다. 남자 배우는 86년 아시안게임, 88년 올림픽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연이어 판정패를 당하고 좌절하여 폭력 조직에게 가담하고 분신 자살을 시도하여 한때 인생 나락의 길을 걸었고, 여배우는 서울대 대학원 아시아 연구소 재직했고, 그리고 보호감찰관 7급 공무원 필기시험에 합격했지만 28 늦은 나이에 링 위에 오르는 쉽지 않은 선택을 한다. 자기의 인생에 그 인생을 걸고 뭔가를 한다는 게 참 아름답잖아요. 정말 두 사람이 수많은 역경을 이기고 또 어려운 선택을 해서 런던 올림픽 국가대표 그리고 런던 올림픽의 메달을 향해서 나아가는 과정을 이 다큐멘터리가 약 1000일간에 걸쳐서 1000일간의 시간을 담았습니다. 근데 결론은 이제 뭐 이미 아시겠지만 그 준우승에 그쳐서 런던 올림픽에 나가지는 못했었어요. 하지만 이제 그들은 이제 모든 것을 다 바쳤기 때문에 이런 영화 보게 되면은 정말 그동안 그 좌절했던 그 모든 세포들이 다 소멸되고 나도 열심히 살아봐야겠다. 내 안에 그 웅크려들었던 그 뭐랄까 열정 같은 게 막 다시 살아나고 그러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참 시사회에서 이제 이걸 봤었는데요. 이게 시사회장에서 그 스승과 제자가 나왔는데 그 제자가 이제 원래 나올 걸로는 생각을 안 했던 이햄이라는 제자가 나왔어요. 네. 근데 시사회장에서 그 영화를 보고 또 질문하고 답하고 만나면서 포옹하면서 울어요. 서로 얘기를 하고 답을 하면서 관장님도 이제 그 답을 하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을 하면서 울고 또 두 사람 또 울고 그러다 보니까 사회자도 울고 관객도 울고 참 뜨거운 삶이 있고 감동이 있는 좋은 영화인 것 같습니다. 다큐멘터리 장르라고 하는 게 사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어떤 상업적으로 자극하고 뭐 이런 게 없을지 모르지만 그 안에는 그 뜨거운 인생이 있고 감동이 있거든요. 더군다나 리얼이 주는 그 감동은 아까 얘기했던 뭐 판타지나 이렇게 인위적으로 흥행 코드를 알고 그 배합한 어떤 인공조미료 같은 거보다는 훨씬 더 아직 뭐 그쪽에서 흉내를 못 내는 엄청난 감동이 있죠. 그렇죠. 억지로 만든 아까 그 도울버린 같이 억지로 만든 사랑 영화. 주먹 사이에서 칼 쫙 나오고. 그런 영화보다는 이제 링을 권합니다. 그거 뭐 패러디 같은 거 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어떤 맞선 자리에서 주먹 사이에서 칼 나와갖고 스테이크 자르고. 괜찮을 것 같아. 창조적 상상력이라고 얘기를 하죠. 울버린이 셰프가 돼갖고 여러 가지 요리를 하는 거야. 한쪽 주먹에서는 포크도 나오고 국자도 나오고. 다른 얘기로 와서 죄송합니다. 저희도 가끔가다 그런 생각들을 좀 하는데요. 그러니까 스스로 영화를 보다 보면 그 영화 속에서 내가 만약에 이 영화를 연출했다면 요렇게 재밌게 한번 넣어보면 어땠을까 하는 좀 엉뚱한 상상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패러디 나한테 맡겨놓으면 난 진짜 그 끝내주게 하긴 할 것 같아요. 그 진중함 속에 허구들이 많잖아요. 내가 늘 그 친구들, 동료들이랑 영화 얘기할 때, 드라마 얘기할 때도 그러는데 너무 뻔한데 그 관객이나 시청자가 용서해주는 장면들이 많아. 그러니까 바로 뒤에서 엿듣고 있는 것들 있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몸 다 나오고 이렇게 엿듣고 있는데 막상 얘기하는 사람들은 못 본 척하고 이렇게 대화하고 그런 장면들. 그러고 보니까 한국이나 미국 영화 중에서 최근에 패러디 영화를 본 적이 없어요. 잘 안 나오죠. 네. 무서운 영화 시리즈에서 뭐 가끔씩 조금씩 패러디 하는데 옛날에 그 총알탄 사나이 시리즈나 총알탄 사나이는 정말 재밌었죠. 그때 했던 어떤 그 패러디급의 대작들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나한테 한번 맡겨주시죠. 전창관 씨가 만든다면 저도 펀드 모집에 Are you ready? 앞장서겠습니다. 벌써 울버린 웃기잖아요. 자, 스테이크. 그래 스파이더맨 이런 애들이 도배쟁이로 나와갖고 벽에다 착착착 쏜 다음에 풀 착착착 붙이고 재밌잖아요. 그런 또 좀 기발한 아이디어 하나만 가지고 또 웃기는 영화가 있어요. 그래요? 까밀 리와인드라는 영화인데요. 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희망이 없는 무명배우라는 직업, 알코올 중독, 그리고 남편의 외도에 지친 삶을 살아가는 41살의 까밀에게 마법 같은 시간여행이 찾아왔다. 파티에서 술에 취해 쓰러져 자다가 일어나 보니 자신이 가장 행복했던 순간인 16살로 돌아가 있는 것이다. 이미 인생의 방향이 어디로 흐를 것인지 알고 있는 까밀은 지금의 남편인 에릭과의 만남을 피하고 부모님의 운명도 바꿔놓으려고 시도하는데 저도 이런 생각 해본 적이 있는데 어느 시점에 내가 딱 찍어갖고 예. 컴퓨터가 그렇잖아요. 그 윈도우가 도저히 이렇게 해결할 수 없을 때 어떤 날로 지정한 날로 해갖고 다시 그쪽으로 예. 뭐 복구를 해놓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때 바이러스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또 정부에서 권한 적도 있었죠. 예, 특정한 날짜에 오는 바이러스. 근데 이 영화는 상당히 유명한 영화예요. 제목은 까밀 리와인드라는 리와인드. 예, 리와인드는 뭐 되돌리다는 뜻이잖아요. 까밀은 사람 이름입니다. 근데 이 영화는 로카르노 국제영화제 버라이어티 피아자상도 받았고요. 칸 국제영화제 감독주간 최고 프랑스 영화상도 받았고 세자르 영화제에서 총 13개 부문에 노미네이트 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흥행에도 실패해서요. 성공을 해서 뭐야? 흥행에도 성공을 코미디 영화라고 또 그렇게 하는 거예요? 프랑스 개봉 당시에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했어요. 여류 배우 겸 감독인 노에미 로보브스키라는 네? 노에미 로보브스키라는 배우가 있는데 이 배우가 이제 재밌는 설정을 하나 했어요. 뭐냐면 이제 원래 나이는 49인데요. 극중에서 나이가 41세입니다. 그리고 25년 전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16이잖아요. 네. 이 16의 나이를 41세의 외모로 하는 거예요. 오. 그런데 그 극중에서 같이 나오는 사람들은 16살로 보는 거야? 16살로 전부 보는 거예요. 괜찮다. 이제 그게 처음에는 좀 어색하고 근데 그런 설정 자체가 코미디니까. 예, 굉장히 처음에는 적응하기 힘들었는데 나중에 가면 그것 예. 때문에 이제 웃을 수 있고 그것 때문에 이제 묘한 뉘앙스를 풍길 수 있는 게 많았어요. 그래서 왜 그렇게 설정을 했는가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해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재미있었던 영화인데요. 우리나라 영화 써니 기억나시죠? 예. 예, 써니와 비슷한 영화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음악이 좋아요. 역시 또 그때 당시 1980년대인가요? 그때 당시에 음악들 아마 여러분도 기억하실 것 같은데 워킹 온 선샤인이라든지 이건 써니하고 과속 스캔들에도 나왔었던 음악이고요. 그다음에 비너스, 바나나라마였죠. 그리고 이제 이건 바그너 음악일 겁니다. 아마 뭐 좀 잊기 힘듭니다. 생략하겠습니다. 이런 음악들이 나오면서 분위기를 한껏 돋구어 주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표현을 했었는데 프랑스 여행을 1980년대 프랑스에 여행을 갔다 온 기분, 유쾌한 기분이 들었다. 그리고 이제 이 영화가 결국 이제 개봉을 했으니까 이제 뭐 끝까지 말씀을 드리면 결국 운명을 바꿔놓지는 못합니다. 바꾸려고 하는데 바꾸는 것이 현명하지 않다는 거를 이제 까밀이 깨닫게 돼서 그쪽에서 이제 우리 불교 용어로 얘기하면 화두라는 걸 던지죠. 바꿀 수 있는 것을 바꾸는 용기와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현명함이라는 그런 또 화두를 던져줍니다. 그래서 유쾌하게 웃고 또 화두 하나 건져서 올 수 있는 영화 까밀 리와인드. 까밀 리와인드 역시 추천입니다. 자, 이렇게 세 개를 추천했으니까 또 이제 중간 음악을 듣고 와서 진행을 해봐야죠. 자, 다음 작품 소개해 주시죠. 예, 스티븐 소더버그 감독이죠. 네. 소더버그 감독. 그 감독이 몇 살 때부터 영화를 만들었는지 아세요? 몇 살, 13살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정확하시네요. 13살에 영화를 만들고 훔쳐봤어요. 대표적인 깜짝 작품. 놀랐죠? 맞춰갖고. 저는 원고를 자기 쪽으로 딱 땡기더라고요. 저럴 때는 뭔가 나한테 문제를 낸다니까. 16년의 관록을 딱 인정하려고 하는 순간 깨졌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기억하시는 섹스, 라이스 앤 비디오 테이프, 또
카프카, 에린 브로코비치, 인썸니아, 오션스 시리즈를 만든 어떤 범죄 스릴러의 대가죠. 아, 인썸니아 지루해. 아, 정말 지루해. 너무 지루해. 그 좋은 배우들을 데려다가 그렇게 지루하게. 인썸니아가 불면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네. 이제 불면의 고통을 같이 느끼게 하는 영화예요. 정말 재미없어. 그 영화 보지 마요. 그러면 인썸니아를 빼고 나머지 영화는 이제 추천할 만한 영화로 보고요. 네. 그 스티븐 소더버그 감독이 저도 자꾸 습관이 돼가지고 비교를 하는데 소더버그 감독의 그 뭐라 그럴까요? 뒷심을 느낄 수 있는 스릴러 영화입니다. 야. 뭐 정신없이 몰아치지도 않고요. 뭐 또 갑자기 뭐 공포가 튀어나오지도 않고 또 뭐 잔인한 장면도 없는데 묘하게 그렇게 분위기도 건조해요. 영화를 보다 보면 묘하게 빠져들면서 나중에는 이렇게 전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영화. 연기도 감상하고, 그러니까 차분하게 서서히 조여드는 어떤 긴박감의 묘미를 느낄 수 있는 영화. 이야. 얼마 전에 발표가 됐었죠. 미국에서 제일 몸값이 높은 배우가 안젤리나 졸리. 아니죠. 바뀌었습니다. 언제 바뀌었어요? 한 2주 전에 발표했었는데. 어제 봤는데 나는? 어제 봤어요, 졸리로. 1위가요. 네.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예요. 돈이 제일 많다고 하기도 하고. 예. 그리고 2위가 채닝 테이텀이거든요. 네. 그 채닝 테이텀이 나옵니다. 예, 그리고 에밀리 테일러에게는 루니마라도 나오는데요. 이 루니마라하고 이 채닝 테이텀의 연기, 특히 루니마라는 뭐 너무 놀라울 정도의 연기력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그 약간 스릴러적인 범죄 스릴러의 묘미를 느낄 수 있는 사이드 이펙트를 추천하고요. 이제 저희도 이제 품격에 맞게 좀 우아한 영화 쪽으로 좀 가보면 우아로 한번 가볼까요? 우아? 예. 우아 좀 해야 돼. 예. 그 조금 개봉된 지는 오래됐는데 상영관이 지금 뭐 거의 한 달이 넘었는데 계속 확장되고 있어요. 영화인데요. 빅픽처라는 영화입니다. 그 전에 그 위험한 관계라든지 파리 5구의 여인을 쓴 소설가 더글라스 케네디. 네. 그 우리나라에서도 뭐 베스트셀러가 됐었고 미국에서는 무려 153주 동안 베스트셀러 순위에 올랐죠. 그 빅픽처라는 소설 원작으로 만든 동명의 빅피처라는 영화입니다. 원래 제목은 이제 프랑스 제목은 자신의 삶을 살고 싶었던 남자인데요. 그 한번 줄거리를 한번 뭐 읽어볼까요? 어디서부터 읽어드릴까요? 예. 처음. 예. 겉으로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는 파리의 성공한 변호사 폴 엑스벤 그리고 사라 엑스벤 부부는 권태기를 겪고 있다. 알고 보니 사라는 옆집에 사는 크레메르와 바람을 피우고 있었고 이를 눈치챈 폴은 홧김에 크레메르네요. 그렉을 찾아가 말다툼을 벌입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사고로 그렉이 죽자 당황한 폴은 살인자를 아버지로 두게 할 수 없다는 판단 아래 딸을 위하여 자신의 삶을 지우고 프리랜서 사진작가인 그렉으로 살기로 결심한다. 죽은 사람 역할하는구나. 예. 죽음을 위장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죽은 것처럼 바다에 나가서. 치밀한 준비 끝에 실행한 그의 계획은 성공을 거두고 프랑스를 떠난 폴은 낯선 곳에서 지금까지 미뤄두었던 자신의 꿈인 사진작가로서의 새로운 삶을 출발합니다. 그러나 그가 찍은 사진이 그의 삶을 또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게 하는데 그리고 이 픽처가 여기서는 사진으로 가나요? 예. 빅픽처. 근데 재밌는 게 그 사진이 예술성이 워낙 높아서 인정을 받게 돼요. 그래서 또 전시회도 하게 되고. 네. 그러니까 이 작품에서는 이제 그러면서 발생하는 어떤 좀 뭐라 그럴까요? 그 심리 변화에 관한 그 표현이 연기가 굉장히 대단한데요. 그 폴 엑스벤하고 로망드리스의 호소력 있는 연기가 이제 굉장히 좋게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근데 원작은 좀 다르다 그래요. 그래서 원작을 보신 분들은 원작은 그렇게 됐는데 또 살인을 하게 된대요. 또 그것도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또 한 번의 반전이 생긴다 그러는데 어쨌든 그 까틀린 드네브도 나오고요. 또 마리나 포이스도 나오고
그리고 로망드리스의 호소력 있는 연기. 로망드리스가 뭐 사실 전체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는데 이분이 또 미남은 아니잖아요. 미남은 아닌데 묘하게 그 존재감이라고 그럴까요? 존재감이 확실한 배우죠. 네. 연기력이야 뭐 워낙 뛰어나고 그래서 뭐 지성과 파격을 넘나드는 프렌치 시크의 정수 뭐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 배우의 한번 연기를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아, 빅픽처. 예. 빅픽처를 한번 봤으면 좋겠고요. 그 영화 안에서 어떤 인물이 다른 인물, 어떤 사고로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거가 또 성공을 한다. 예. 라는. 근데 사실 이런 영화들이 좀 몇 번 있었죠. 그러니까, 자기가 죽인 사람, 혹은 다른 자기 신분을 드러낼 수가 없어서 다른 사람의 인생으로 위장해서 살아가는. 대표적인 게 이제 페이스 오프라고. 예, 페이스 오프도 있었고, 뭐, 얼마 전에 한국 영화 김민희 예, 그 배우가 나왔던 영화도 아마 그런 약간 그런 비슷한 냄새가 났었죠. 화차였죠. 예, 우리 김 PD님은 또 화차 별로 재미없었어요. 저. 나이만큼 또 이렇게 기억력이 좋습니다. 생각보다 재미없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정말 우아한 영화 한 편 소개시켜드릴게요. 호아킨 피닉스가 어떤 배우인가를 알 수 있는 마스터라는 영화입니다. 마스터라는 영화인데요. 지금 마지막 사중주라는 영화를 또 지금 최근에 아마 지난주에 저희 한국 박스오피스에서 10위에 올랐었죠. 예. 필립 세이머 호프만이라는 배우, 그 배우하고 또 이 호아킨 피닉스 두 사람의 팽팽한 그 연기 대결을 벌이는 그 마스터라는 영화입니다. 줄거리는 뭐 워낙 길기 때문에 제가 한숨 자겠습니다. 아, 그래요? 예, 한번 보시죠. 제가 좀 자세하게 묘사를 한번 해봤어요. 프레디의 등은 굽어있고 자세는 구부정하며 시선은 불안정합니다. 군인 동료가 만든 바닷가 모래 여자 모형에 올라탔을 때는 부끄럽고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자제력 없는 성격의 아이를 보는 엄마처럼 단 한순간도 시선을 뗄 수 없을 정도로 불안합니다. 항상 술에 쩔어 있는 그가 사람들에게 환영받는 유일한 이유였던 밀주마저도 그를 위험에 빠뜨리게 했을 때 더 이상 프레디에게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의 위태로움이 어려서 아버지를 잃고 어머니마저도 정신병원에 있는 환경적 요인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는 절망감마저 들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기적처럼 구세주가 나타납니다. 의사, 심리학자, 저술가, 핵물리학자, 철학자 등 다방면의 전문가이면서 신흥 종교의 교주처럼 추앙을 받고 있는 마스터 랭게스터입니다. 그를 만난 장소가 노아의 방주를 연상시키는 대서양 위에 배라는 점은 더 드라마틱합니다. 랭게스터는 인간의 심리를 연구하는 코즈 연합회를 이끌고 있어서 프레디는 랭게스터의 실험 대상이자 조력자로서 그리고 함께 술을 마시는 친구로서 그의 가족들과 함께 머물게 되었고 구세주와 함께한 신세계는 프레디에게 아직까지 경험해 본 적 없는 안정과 행복을 선물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프레디는 진정한 마스터라고 믿고 따랐던 랭게스터마저도 역시 자신과 다르지 않은 불완전한 인간임을 깨닫습니다. 랭게스터 역시 가족들로부터 프레디를 멀리하라는 경고를 받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어느새 균열이 발생하고 그 틈이 점점 벌어져가면서 두 사람은 살얼음판처럼 아슬아슬한 나날을 보내게 되는데 어렵지 않아? 이렇게 길게 읽는 거. 15분을 떠들던 사람인데 영화 얘기로 그리고 인물 다 보고 이 영화를 연출했던 감독은 폴 토마스 앤더슨 감독인데요. 아마 그 부기나이트, 매그놀리아, 펀치 트렁크 러브, There Will Be Blood 그 작품마다 섬세하고 치밀한 연출력이 특징이어서 지금 그 어떤 큰 구조는 저런 느낌이 좀 나요. 이문열의 사람의 아들. 예, 좀 같은 그런 구조 있습니다. 느낌이 좀 나와. 예. 그 요한이라는 인물이 그 한 목사를 요한이 목사인가 아무튼 해갖고 추종하다가 나중에 어떤 결론에 이르잖아요. 사람의 아들 같은 경우도. 근데 저도 이제 읽은 지가 하도 오래돼서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어쨌든 그 사람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사람에 의존하고 사람의 완전성을 추구를 하고 근데 이 작품에 이 작품을 만든 모티브가 있었는데요. 그 미국에서 당시에 신흥종교가 있었대요. 그 신흥종교 교주를
보면서 이 작품을 구상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랭캐스터가 그 신흥 교주를 사실은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영화 속에서는 이제 교주라는 그 신흥 종교의 교주라고 이제 적나라하게 표현을 안 하고 거의 교주처럼 느껴지게끔 이렇게 만듭니다. 그리고 자신의 불완전성을 그 인정을 하지 않으려고 그러고요. 거기에 도전하는 사람은 이제 그 가차없이 이렇게 내려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데, 영화의 어떤 전개 스타일이나 또 연출력도 놀라운 것이었지만은 역시 그 호아킨 피닉스와 필립 세이무어 호프만의 연기력이 아주 놀라웠고요. 특히 이제 근데 이게 재미있는 게요. 이 필립 세이무어 호프만은 이 감독의 폴 토마스 앤더슨 감독의 작품에 지금까지 한 편도 안 빼놓고 다 출연한 그 배우고요. 커넥션이 있구만. 예. 그리고 이 호아킨 피닉스는 한 번도 출연한 적이 없는데 이 작품을 구상하면서부터 호아킨 피닉스가 아니면 이 역은 안 된다고 계속 접촉하고 구애를 해서 두 사람이 만났고요. 결국은 그 두 사람의 그 앙상블이 어디까지 갔냐면 이 베니스 국제영화제 은사자상과 그다음 불리컵 나무 공동주연상 수상으로 이어졌어요. 공동으로. 예. 이렇게 베니스 영화제에서 아마 나무 주연상을 이제 불리컵이라고 부르는 모양이에요. 불피컵. 볼피컵. 네. 불피컵이라고 부르는 모양인데, 그래서 이제 이관왕을 했거든요. 예. 그 보통 나무 주연상을 공동으로 받는다는 게 상당히 드물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연기를 감상하시다 보면 상당히 긴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뭐 이렇게 전혀 지루함을 느낄 수 없을 겁니다. 네. 또 영화 자체가 이제 작품상, 주연상, 촬영상, 음악도 또 굉장히 좋습니다. 음악도 좋고 맨 마지막에 나왔던 음악이 이제 체인딩 파트너스인데요. 제가 이제 좋아하는 버전은 이제 패티 페이지인데 패티 페이지 노래보다도 더 이렇게 감명을 주더라고요. 패티 페이지 노래는 약간 이제 뭐 클럽이라고 그럴까? 약간 바에서 흘러나온 듯한 느낌을 강한 버전을 이제 주로 듣는데 이 마지막에 나왔던 체인징 파트너즈는 이 그 호아킨 피닉스의 인생, 그러니까 극 중에서 보면은 프레디의 인생의 어떤 전환을 암시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 감동으로 다가오는, 그래서 한동안 이 음악이 머릿속에서 이렇게 떠나가지 않는 굉장히 좋은 작품입니다. 아, 마스터. 예, 마스터는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그러면 그 금주 개봉 기대작을 조금 소개를 조금만 하시면서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할까요? 예. 금주 개봉 기대작이 역시 이제 설국열차 빼놓을 수가 없겠죠. 그 설국열차를 만든 봉준호 감독은 이제 괴물로 2006년도에 역대 한국 박스오피스 한국 영화 1위를 기록했는데 약 1,300만 명이 좀 넘었었죠. 예. 근데 이번에 제작비가 무려 430억이나 됩니다. 아, 이거만 그 전 세계 시장을 겨냥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7월 30일 날 개봉하고요. 전 세계에서 차례로 167국에서 개봉을 합니다. 아. 그러니까 뭐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 그 미스터 고가 중국을 얻고 동남아를 같이 공략을 하고 있는데 이 그 설국열차 자체는 전 세계를 아예 처음부터 대상으로 해서 배우들도 뭐 짱짱합니다. 틸다 스윈턴이라든지 크리스 에반스라든지 옥타비아 스펜서, 제이미 벨, 뭐 거의 세계적인 명배우지 않습니까? 아카데미 어워드도 받은 적이 있거나 뭐 골든글로브도 받거나 뭐 이런 배우들이고, 한국에서는 또 연기파 배우 송강호, 또 괴물에 나온 적이 있는 고화성 배우가 출연했는데요. 이 작품은 뭐 아마 제일 먼저 아마 이번 주 중에 아마 고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더 테러 라이브가 의외로 이제 그 호평을 바탕으로 해서 아마 경쟁작으로 좀 등장할 것 같고요. 또 재밌는 작품 하나 소개시켜 드릴게요. 그 슈퍼스타라는 영화인데요. 어느 날 갑자기 그 스타가 돼요. 그 평범한 회사원이. 그러면서 이게 하루아침에 스타가 된다면이라는 그런 소재로 현대 사회가 가지고 있는 매스미디어의 문제점, 그리고 대중의 그 속성을 좀 날카롭게 지적하고 좀 뭐라 그럴까요? 통쾌하게 이렇게 비웃는 뭐 그런 블랙 코미디입니다.
베니스 영화제에서 황금사자상을 두고 뭐 김기덕 감독하고 치열한 접전을 벌였다고 할 정도로 뭐 대단한 감독인데요. 감독도 그렇고 그리고 그 배우들도 또 카드 무라드 그리고 세실 드 프랑스가 출연을 했어요. 감독은 지아놀리 감독입니다. 그리고 이제 충격적인 미국의 실화를 바탕으로 현대사회에서 권위라는 문제를 짚어보는 영화인데요. 그 2004년에 미국에서 한 패스트푸드점에서 전화 한 통을 받게 됩니다. 실제 있었던. 예. 그래서 경찰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직원이 범죄를 저질렀으니까 감금하라 하고 그 뒤로 차츰 지시를 내는데 결국 성폭행까지 시키거든요. 그래서 충격적인 사건이었죠. 미국의 감독인 크레이그 조벨 감독이 만들었고요. 썬댄스 영화제와 부산 영화제에서 굉장히 화제를 모았던 작품 컴플라이언스 이렇게 4작품 정도를 추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컴플라이언스 뭐 지루해요. 죄송합니다. 전 지루하게 봤어요.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오셨어요? 예. 저는 그러니까 이슈는 되는데 전창걸 씨하고 저하고 이렇게 영화 저기가 좀 좋아하는 영화 장르가 좀 다른 것 같아요. 다르니까 서로 그 인격적으로 존중하는 거죠. 같으면 뭐 예. 아무튼 오늘 또 이렇게 풍요롭게 많이 준비를 해주셨어요. 예. 볼 것도 많고 여름은 참 익어가고 마음은 들뜨고 그러는데 현실은 또 이렇게 조여오고 그런 세상인 것 같아요. 그러네요. 어떻게 뭐 화장품 기획은 잘 되시고요? 예, 저희도 제품이 좀 늦어져서 아마 9월 초에 2제품이 동시에 출시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사업도 좀 잘 되시고, 예. 그리고 또 영화도 또 끊임없이 많은 사랑. 그리고 이제 소개를 다 못 해드렸는데 또 계속해서 이제 블로그 시네마 플러스에는 제가 이제 영화계 화제라든지 리뷰들 올리고 있으니까요. 와서 재밌게 놀다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페이스북에서 친구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